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윤석열이 오늘 오전 내란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을 했지만 오전 조사를 마친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특검 조사가 장난입니까? 수사받는 피의자가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법 위에 존재하려는 구태, 사법권은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검의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6월 28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고검에 출석을 했고요. 오전에는 일단 지하 통로로 가느냐 마느냐가 좀 이슈였던 것 같은데 지상을 통해서 현관문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전에 제대로 또 한 2시간 정도는 조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윤석열 뻔뻔합니다. 오늘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가느냐 정문으로 가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계엄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나는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특검이 일단 밝힌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내란으로 인한 부분은 온 국민이 피해자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두 번째, 오전에는 좀 뭐 하는 듯 하더니 오후부터 지금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만약에 앵커님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이거 방송 안 하는 거죠. 이거 방송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나 재판장에 안 들어가고 재판 받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중처벌할 저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나는 조사 거기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실에 들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에 와서 조사실에 입회를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왜 이런 꼼수를 쓸까? 체포될 뻔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석하는 모양새는 만드는데 조사는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 내는 입장을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되고 대한변협에서 통보를 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물타기 하고 있는 지금 왕놀이하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이른바 법꾸라지 노력에 조력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 반성해야 되고요. 그 부분 논란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오늘 그 공개 출석에 관해서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의 공개적 망신을 주기 사진 한 장이 아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윤석열 변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된 사람에게 특검을 합류하게 돼서 그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특검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중립성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명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냐 아니냐 이게 중립성이냐 공정성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를 받으러 나가서 그 수사 받지 않고 밖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행태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난 안 받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논란을 계속 하다가 받은 걸로 치고 우리가 헌법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다룰 때는 특검팀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지만 아무리 꼼수를 쓰더라도 윤석열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검이 사실은 이제 오늘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뭐 지하 통로 출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형소법에 따른 그 상황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 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이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검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가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검팀에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이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이 시간 끌기 수법을 제가 두 가지를 쓸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맞았습니다. 자, 첫 번째, 윤석열은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격을 하면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증인이라던가 조사하는 주체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소위 증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의 진술을 허위 사실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했고, 지금은 뭘 공격하고 있느냐? 왜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수사 안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수사관들, 그러니까 즉 특검이 수사를 해야지 왜 경찰이 해? 특히 여기 참여한 경찰들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야,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꼼수에는 정수로 받는다. 저는 이 말이 딱 떠올랐는데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체포한 것이 불법이다. 그 과정에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바로 반박을 참 잘한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 이 박 총경이 1월 3일 날 한남동 관저로 아예 출동을 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15일 날도 체포 현장에 나갔는데 당시에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게 특검의 반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또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특수통 출신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이 과거 했던 방식을 쫙 봐가지고, 왜 우리 야구의 신들이 야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다 본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측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다를 다 분석해서 반박 논리를 참 잘 세워놨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늘 어떻게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수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신중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박창환 총경, 그러니까 경찰이 나를 조사하려고 한다. 근데 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인데, 부원장님 그러면은 1차 때는 참석을 안 한 사람이 맞긴 한데 총경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현장에 있었지만 일단 윤석열하고는 상관없는 현장이었다. 현장 출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이제 오늘 박 특검보가 변호인들이 이렇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 넘는 행위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셨는데,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아직도 많은 언론들의 제목이 윤석열 측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 마녀 사냥이 목적,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 행태부터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얘기를 듣다 보면요, 다들 마찬가지 심정이겠지만 너무 정신 나간 얘기라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 정신도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내막을 살펴보면 무슨 주장이냐면, 이 내란 수계를 체포하러 경찰들이 갔는데 윤석열이 경호처를 시켜서 막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기가 막힌 노릇인데, 내란 수계를 체포하려고 한 경찰들을 이 내란 수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불법을 경찰이 집행하러 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불법을 집행하러 온 경찰들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총경이 지금 자기를 수사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거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제목을 코테이션으로 쓰면서 마치 지금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조장해 나가는 것 자체를 저는 지금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이런 전 일이 있다는 들어온 자체가. 소식인데요. 윤석열이 조사자 교체 요구로 지금 조사를 거부하였었는데 조금 전인 4시 50분부터 조사가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오후에 대기실에서 있은 채 이제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4시 50분쯤 조사가 재개됐다는 뉴시스 보도가 있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오후에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에 대해서 정보 삭제를 지시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그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바대로 국무회의 과정이 어땠는지, 제대로 계엄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부원장님, 일단 오후 조사가 굉장히 좀 지연된 상태로 3시간여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지만 그렇습니다. 좀 야간까지 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네요. 네, 야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이 왜 이런 수법을 쓸까? 정말 나쁜 언론 플레이. 여전히 극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이 서울공항으로 가는 길에 뭐 수백 명이 또 몰려와서 뭐 윤석열 온리라고 하면서 빨간 머플러를 흔들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이 창문으로 막 손을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본인이 과거 금메달리스트입니까? 본인 전두환이에요? 전 이게 왜 이러는가? 이 시간을 끄는 동안에 본인들이 억울하다라는 논리를 계속 극렬 지지층에게 전파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러나 특검이 이걸 계속 봐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다시 영장 청구거나 이런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을 일단 벌어놓고 다시 조사에는 응하는 쇼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해도 5시 23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준비한 특검의 질문을 다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야간까지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도 아니고 외환죄나 내란과 관련된 정말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외환죄는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과연 이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조사가 됐느냐는 특검이 답을 안 했다고 해요.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밤 늦게까지도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후 4시 50분, 조금 전인 4시 50분부터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좀 3시간여 지체가 됐었기 때문에 야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체포 지시부터 시작해서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 인멸, 또 외환죄 부분, 국회 의결을 방해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제대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나중에 특검보의 브리핑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환죄 지금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환죄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한 자료가 수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방대한 질문지가 몇백 쪽의 작성이 미리 되어 있을 거고, 지금 더군다나 특검이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고검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했던 것을 인계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날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수사가 진척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외환죄 부분을 들여다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체가 되어 있고, 이게 사실 처음에 질문을 하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뭐
응답을 듣고 이런 이미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식사하고 지금 들어갔다가 안 들어온다고 버티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이 상황에서 물론 외환죄까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면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계속 뭐 수사 출석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체포도 구속 수사도 아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환죄 관련해서의 대면 조사는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창환 총경이 이제 조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외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증거인멸 비화폭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보라든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이 검사들이 이제 오후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윤석열 측에서 절차상 문제라던가 특검의 질문 방식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문제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심야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사의 경험이 많고 수사 기록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응답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질문을 해야 답변을 이끌어낼지 그런 검사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면은 대면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됐었느냐 대면 조사 시간을 봤더니 박근혜의 경우 21시간 30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간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오전에 한 2시간 한 거 외에는 지금 네. 이제 다시 시작이 네.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검이 안 그래도 이제 법원에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하나요? 어떤 너무 뭐가 격한 용어가 나올까 법원에 이제 흐릿한 대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기 때문에 네. 특검은 오히려 굉장히 날카롭게 조선 제1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오늘 굉장히 좀 수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법원을 두고 너무 과격한 용어를 나올까봐 지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더라고. 듣고 싶은-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마음 근데 사실 속으로만 저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사를 어떻게 임하느냐를 이렇게 눈 부릅뜨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욱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은석 특검도 윤석열도 특수통 출신이고 지금 보면 수싸움 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아무튼 이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도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강제 신병 확보에 대해서 빠르게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뭐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체포 영장을 지금 발부를 안 한 상황인데 지금 이 공정하고 엄중한 그런 수사를 국민께서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은 지금 윤석열 자체가 자초하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의 정당성 물고 늘어지기. 두 번째로는 재판 지연시키기, 수사 지연시키기. 세 번째로는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언론 플레이. 요거밖에 지금 할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면 그 아스팔트 광장에서 극우들이 집회를 할 때도 그럴 때는 그런 그 지지 세력들이 이 윤석열의 이 꼼수를 다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오늘 그 여론조사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사인에서 한국리서치가 공동 기획한 6.3 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여기에 보면 응답자 가운데 82%가 윤석열의 11.3 비상계엄이 잘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 변화가 있냐면 보수 유튜브의 과몰입증
의 54%가 비상개업이 잘못됐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중요한 변화냐면 4개월 전에는 27%가 잘못됐다고 응답을 했는데 4개월 만에 2배로 지금 54%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윤석열이 본인이든 아니면 변호인이든 나와가지고 뭐 절차가 잘못됐다, 뭐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뭐 이런 궤변들을 정말 이상한 얘기를 옹호하면 그런 사람들,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옹호했던 이야기를 이 보수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이 기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보수 유튜브를 시청하는 층을 믿고 그리고 아스팔트 그 보수층을 믿고 그런 전략을 써왔다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25년 6월 4일에서 5일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에서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할 것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대 대통령 대면 조사 시간을 좀 한번 볼게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시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일단 오늘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막 이러지 않을까요? 나는 밥을 먹는데 네. 밥 먹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 안 해줬다. 이렇게 네. 반박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희한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낼 것 같은데 오늘 뭐 아연 실색이라는 용어를 윤석열 측에서 썼다라는 보도를 보고 국민이야말로 아연 실색이다. 날도 더운데 정말 분노 유발을 하고 있다. 분노 유발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들이 더 이상은 윤석열의 이런 궤변을 믿어주는 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위 윤석열식 이제 가스라이팅도 끝이 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윤석열의 내란 특검 첫 조사가 있는 날이었고요. 윤석열이 특검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검으로 출석은 했는데 오전 조사만 받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4시 50분부터 수사가 재개됐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럼요. 한동안 지금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모 정치인을 놓고 사람들이 조선제일검이라고 막 칭송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제일의 이쑤시개라고 불러야 된다. 그 사람은 조선제일의 검은 지금 3대 특검에 이 특검팀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검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조선제일검이 누군지가 지금부터 가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특검이 좀 힘을 내서 지금 같은 이런 수싸움에 밀리지 않고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정부 고위공직자 윤리위가 고위공직자 4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 임명된 인물들도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원장님, 임명된 인물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포함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특정인을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사들만 한번 살펴보니 언론 보도 따르면은 김사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재산이 114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알박기로 하려는 인사가 뭐냐. 이거는 첫 번째로는 뭔가 윤석열에게 과거 대선에서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코드를 잘 맞춰준 보은성 인사이다. 두 번째, 그럼 이 보은성 인사가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 이 기관의 기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직원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그러면 새 정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쌓였던 문제를 우리가 바꾸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국정 철학을 운영하려고 보니 정작 풀뿌리처럼 있는 기관들에서는 윤석열식
행정이라던가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에서 계속 알박기 인사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이 너네도 자리 챙기려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정부의 그 철학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우리 국민들의 뜻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과 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단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내란 정부와는 다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럴 수가 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뭐 각 인사들에 대한 뭐 재산 형성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53명이나 됩니다. 이게 제가 좀 네. 몇 가지 좀 통계를 조사를 예, 해왔는데요. 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2.3 내란 이후 주요 공공기관에 임명된 윤석열 정부 인사는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공공기관장이 53명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이후가 22명이 또 새롭게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관장이 지금 막 네. 임명이 돼서 그 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 내란의 터널을 이기고 나와서 국민과 함께 새롭게 교체한 그런 정부인데도 지금 이 내란 인사의 알박기를 인해서 지금 이렇게 추동력 있게 정부를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윤석열이 3개 한덕수가 18개, 최사목이 29개, 이주호대행이 12개. 진짜 이 몇몇만 봐도 네. 이 대대행이 이렇게 많은 인사를 다시 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그 시기에 앉혀야 됐었던 이유를 정말 파헤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뒀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대대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사람을 본 인사로 이 공공기관장에 앉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기여를 했다든지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도움을 주고 받았다든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다시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장들은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임기를 그냥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법적으로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이 또 법적 분쟁에 휘말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통위만 해도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직원들이 그 컴퓨터를 파쇄하려다가 지금 뭐 적발됐다. 그 도대체 왜 방통위. 컴퓨터를 네. 파쇄하려고 하냐. 이게 혹시 이진수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과거에 뭘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을 덮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행위를 하는데 그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공공기관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은 무슨 죄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과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가 말한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기 서기까지는 국정의 공백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기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임명한 사람들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대리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대대행은 어떻게 보면 내란 수계의 대행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임명을 한 사람들 밑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100번 양조해서 국회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될 때까지 뭐 기다려보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잖아요. 헌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인사를 감행된 게 20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사농단 아니에요?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임기가 1년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건 정말 우리 공공기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여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일부 기관은 아마 이제 노조나 직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은 국민에 대한 피해는 계속된다. 오죽하면은요 한 단체에서는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에 너무나 많은 윤석열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방송에서요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임명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그 계엄 이후에 내지는 파면 이후에도 한 22명 정도 인사를 임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다툰다라고 했을 때 그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임기가 지금 2년, 3년이지만 그 2년, 3년은 다 법적으로 논쟁을 하고 난 뒤에 임기가 이미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함께하는 그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개정안을 냈는데요. 사실 이것도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란수계와 내란수계의 대대대행들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지금 경영평가를 통해서 A부터 G까지, 네. C, D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흡한 그 경영 평가를 받은 그런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관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좀 기관장 사퇴에 좀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그 개인 내 사퇴에 기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두고 봐야 되는데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굉장히 심각한 그 수치가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해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65%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많네요. 7명이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데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그런데 심지어 2년 이상 기간이 남은 기관장이 3분의 1.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개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을 떡하고 버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건 추후에라도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공기관장에게 크게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요구된다라고 하거든요. 책임, 전문성,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 그러면 임명을 하니까 얼씨구나 받은 사람들이 과연 국민에게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투명하게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내란식의 윤석열 파면된 상황에서 당신 공공기관장 해 위에서 시켜놓으니까 덥석받아 이런 인물들이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행이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 임명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뭐 이런 부분이 미흡함이 없는지 제대로 절차대로 임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서 그 공공의 장을 해임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같이 추진 중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해야죠. 네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장이 뭐 노골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데 말해 주셨듯이 어차피 나는 여기서 임기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소송 걸어봤자 나는 이 소송 시간에 월급 다 받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때까지 인사권은 내가 계속 행사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거 직원들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알박기 인사를 이렇게 해놔서 사실은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윤석열 내란수계의 세력들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클리 민심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